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라오스 북부의 깊은 산악지대, 폰사반 외곽의 한 외진 마을. 이곳은 오랫동안 외부 문명의 혜택이 닿지 않는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고, 주민들은 흙탕물이나 강물에 의존해 생활용수를 해결해야 했죠. 그런데 이러한 오지 마을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비가 오나 가무르나 흙탕물에 의존하던 곳에 단단하고 깨끗한 공동 수도가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을 여인들과 아이들이 매일 수킬로미터를 걸어 강물을 길어와야 했고, 그 물마저도 수인성 질병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을 중심에 설치된 시설 덕분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이 되면 암흑 같던 길에는 환한 태양광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가로등은 야간 이동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이들이 저녁 식사 후에도 숙제를 하거나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또 화장실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흙바닥에는 위생적으로 설계된 새 화장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을 전체가 공중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기본적인 위생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후에는 거대한 국가기관도 수백 명의 직원을 둔 국제 NGO도 아닌 단 한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오직 카메라 한 대와 한국인 시청자들의 후원금만을 이용해 외딴 마을의 삶을 뒤바꿔 놓았죠. 하지만 이 모든 그의 헌신은 곧 비극적인 역설로 변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선의는 법규라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돌아왔고, 마을의 영웅에서 한순간에 경찰 조사를 받는 용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오한, 라오스 오지마을 한국인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남자인데요. 그는 어떻게 이 외딴 마을에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기적을 만들었는데 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했을까요? 라오한의 라오스 정착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태국 국경이 폐쇄되면서 라오스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때 그는 라오스 북부의 반나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지만 삶의 궤도를 완전히 뒤튼 이 우연은 곧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 속에 숨겨진 열악한 환경을 목격하고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정착자로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며 얻은 수익과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금을 모아 마을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헌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삶의 질을 바꾸는 절실한 인프라였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 공용 화장실 건립부터 시작해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수도가 확충, 그리고 밤길 안전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까지 그의 손길은 마을의 가장 근본적인 결핍을 채웠습니다. 특히 수도가 공사는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현지 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생명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고,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들을 찾아 대학교 입학을 위한 학비까지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청년들이 루앙프라방 등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모색하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놓아주기까지 했죠. 이 모든 개발 사업은 일반적인 국제 원조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라오한은 직접 자금을 모으고 현지에서 공사 재료를 발주했으며 현지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모든 건설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마을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필요를 경청했고, 일방적 시혜가 아닌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단순히 영상을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 세계 후원자들과 마을을 잇는 투명하고 생생한 다리가 되어 후원금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즉시 보여주었습니다. 오지 마을의 학교에는 시청자의 후원으로 마련된 컴퓨터실까지 들어섰고, 아이들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과 거액의 후원금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듯 라오한의 봉사활동이 장기화될수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향한 차가운 질문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인 유튜버가 수억 원의 후원금을 제대로 쓸 수 있는가? 투명성 없는 개인의 활동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와 같은 의심은 그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NGO처럼 공신력 있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없는 개인 채널 운영자였기에 이러한 의혹들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장 심각한 시련은 2025년 8월에 찾아왔습니다. 라오한은 자신이 수년 동안 마을에서 해왔던 모든 교육 지원과 시설 개선 활동이 행정 절차 없는 위법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릅니다. 마을을 돕기 위해 헌신했던 선의가 아이러니하게도 노동부와 교육청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 앞에서 라오한은 논란 대신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후원 계좌의 내역과 사용처 목록을 영상과 게시물을 통해 숨김없이 공개했습니다. 공사 과정의 실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시청자들이 후원이 실제로 무엇에 쓰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까지 모두 공개해 시청자들 중에는 개인 수익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장기 거주가 만들어낸 진정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라오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단위로 반나 마을에 정착하여 현지어를 익히고 함께 모내기를 하고 마을의 전통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을 공유하며 쌓아올린 유대감은 단발적인 연출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카메라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해맑은 표정, 주민들이 그를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완공된 시설을 수년째 사용하는 일상적인 장면들이야말로 그의 봉사활동이 꾸준하고 진정성 있게 이어져 왔음을 강력하게 증명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제 라오한을 가족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이 카메라에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그들의 일상 속에 라오한이 만든 인프라가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라오한이 약속을 지켰고 이 마을에 깨끗한 물과 빛,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기회를 주었다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직 카메라 한 대와 시청자의 후원만으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이제는 라오스 오지 마을의 삶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기적이 된 것입니다. 라오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집니다. 세상의 변화는 거대한 조직의 힘이나 완벽한 행정 절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꺾이지 않는 진심과 투명한 소통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도 라오스 오지 마을의 아이들은 태양광 가로등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단순히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구 반대편 한국의 수많은 후원자들의 변치 않는 믿음과 라오스 오지 마을의 운명처럼 정착한 한 한국인의 꺾이지 않는 진심으로 켜진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빛입니다. 라오한님이 겪고 계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한 유럽에서 기존의 다문화 정책은 이슬람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선포까지 한 만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독 이슬람이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 각국의 이슬람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슬람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슬람인들은 범죄와 테러 등의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이에 현재 각국에서는 이슬람을 포용하려던 것에서 벗어나 억제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슬람 자금 유입 보고를 의무화했고, 덴마크에서는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비서구인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많은 나라가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착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마저 막을 수는 없어서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이슬람 사원이 무려 741개로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슬림들이 자동차 도로 통행을 막고 단체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 프랑스에서는 시내 길거리를 점령해 기도를 하고, 로마에서는 남의 나라 문화유산인 콜로세움 앞에서 단체 기도를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과 얽힌 문제들이 많은데요.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2020년부터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5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근 땅을 매입하고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천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된다는 소식에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회의원이 나서 건축 허가가 불가하다고 안심시켰고,
토지 판매자도 이슬람 사원을 건축할 줄은 몰랐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고 하죠. 이처럼 이슬람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면서 공식 석상에서 이슬람이 평화롭다는 주장을 한 여성을 패널이 나서 논리로 참교육한 영상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벵가지 테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포럼에서 갑자기 히잡을 쓴 여성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모든 무슬림이 급진적인 것은 아니고 지하드는 이념일 뿐이다. 이슬람의 대다수는 평화주의자인데 왜 이들을 변호해주지 않느냐. 하지만 이슬람 여성은 이날 상대를 잘못 만났는데요. 여성의 질문에 답변을 자처하고 나선 패널이 무슬림이 레바논 군사기지를 공격했을 당시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입고 집마저 파괴되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That we portray Islam and all Muslims as bad, but there's 1.8 billion Muslim followers of Islam. We have 8 million plus Muslim Americans in this country, and I don't see them represented here. But my question is, how can we fight an ideological war with weapons? How can we ever end this war? The jihadist ideology that you talk about, it's an ideology. How can you ever win this thing if you don't address it ideologically? Great question. I am so glad you're here, and I am so glad you brought that up because it gives us an opportunity to answer. What I find so amazing is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anel, which we are here about Benghazi attack against our people, not one person mentioned Muslims. We are here against Islam, or we're launching war against Muslims. We are here to discuss how 4 Americans died and what our government is doing. We were not here to bash Muslims. You were the one who brought up the issue about most Muslims, not us. And since you brought it up, allow me to elaborate with my answer. There are 1.2 billion Muslims in the world today. Of course, not all of them are radicals. The majority of them are peaceful people. The radicals are estimated to be between 15 to 25%, according to all intelligence services around the world. That leaves 75% of them peaceful people. But when you look at 15 to 25% of the world Muslim population, you're looking at 180 million to 300 million people dedicated to the destruction of Western civilization. That is as big of the United States. So why should we worry about the radicals, 15 to 25%? Because it is the radicals that kill. Because it is the radicals that behead and massacre. When you look throughout history, most Germans were peaceful. Yet the Nazis drove the agenda. And as a result, 60 million people died. Almost 14 million in concentration camps. 6 million were Jews. The peaceful majority were irrelevant. When you look at Russia, most Russians were peaceful as well. Yet the Russians were able to kill 20 million people. The peaceful majority were irrelevant. When you look at China, for example, most Chinese were peaceful as well. Yet the Chinese were able to kill 70 million people. The peaceful majority were irrelevant. When you look at Japan prior to World War II, most Japanese were peaceful as well. Yet Japan was able to butcher its way across Southeast Asia, killing 12 million people, mostly killed with bayonets and shovels. The peaceful majority were irrelevant. On September 11th in the United States, we had 2.3 million Arab Muslim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t took 19 hijackers, 19 radicals to bring America down to its knees, destroy the World Trade Center, attack the Pentagon, and kill almost 3,000 Americans that day. The peaceful majority were irrelevant. But where are the others speaking out? And since you are the only Muslim representative, you're an American citizen. So as an American citizen, you sat in this room and instead of standing up and saying a question or asking something about our 4 Americans that died and what our government is doing to correct the problem, you stood there to make a point about peaceful, moderate Muslims. I wish you brought 10 with you to question about how we can hold our government responsible. It is time we take political correctness and throw it in the garbage where it belongs and stop calling it. You had a follow-up that you'd... you go ahead. Thank you for your responses. And I do really hope that other Muslims will start showing up at these conservative forums. But, as a peaceful American Muslim, I would like to think that I'm not that irrelevant.
I'm just as much an American, and I'm very deeply saddened about the lives that were lost in Libya. And I hope that we will find justice for their families. But I don't think that this war can ever be won by just the military. You have to address them. You have to bring Muslims to the table to address this. I think So everyone thank you. agrees that it can't be won Everybody just agrees with militarily, and I think that everyone has said that. You tell me who the head of the Muslim peace movement is? I guess it's me right now, so thank you. 이슬람 여성의 질문에 대한 논리적이고 강력한 답으로 단번에 화제의 인물이 된 미국인 여성은 전직 앵커이자 작가인 브리짓 가브리엘인데요. 해당 영상은 2014년에 이슈가 되었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족한 노동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숙련 기능 인력 비자를 20배나 늘려 발급 수를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늘렸는데요. 외국인이 숙련 가능 인력 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한국에 불러와 체류할 수 있게 되는데 비자 발급 허용 국가 중에는 이슬람 국가도 있어 이로 인해 안보와 치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슬람에 의한 사회 문제로 인해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만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비자까지 발급해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에 고용허가 17개국 중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던지 아니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태국 청년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탈출에 성공했는데 자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범죄자로 몰리거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캄보디아에서 당한 일을 상세히 털어놓는 사람이 적었는데 태국 청년은 더 이상 희생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모조리 털어놓아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범죄단지에서 한국인을 보았다며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태국의 주요 뉴스 매체 더 네이션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피해자의 경험담을 보도했는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5살 태국 청년입니다. 사실 한국이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자유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을 공포와 강요, 고통 속에서 지냈죠. 처음에는 단순히 온라인 관리자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포이펫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들었지만 그것은 함정이었고 곧 저는 사기꾼 노예로 팔려 가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번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푸놈펜으로 팔려갔고 나중에는 베트남 국경 근처 바베트까지 팔려갔죠. 범죄 조직은 저를 통제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타와 전기 고문으로 처벌했습니다. 한 번은 집단 구타와 감전으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죠.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었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즉시 물리적인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관리자들은 잠도 자지 못하게 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중간중간 매일이 공포였고 범죄 조직의 통제는 철저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 큰 고통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죄 단체가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칠 때마다 금액이 달랐지만 한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제가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은 6만 바트였습니다. 사기를 치며 피해자들을 속일 때 죄책감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냐고 묻는데 당시 범죄 조직의 구타와 고문이 너무 무서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시와 고문을 당하는 노예였던 저에게 돈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저는 탈출하고 싶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에 범죄 조직이 있었고 그들에게 잡힌다면 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눈앞의 공포가 모든 선택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당국에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사기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예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였습니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시작했고 결국 저 역시 그렇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풀려난 직후 저는 온몸이 떨리는 상태로 국경 너머에 있는 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도망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범죄 조직이 나를 쫓아오고 다시 끌려가게 될 것만 같은 공포심이 느껴져 매 순간 숨이 막히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당국의 강력한 압력 덕분에 범죄 조직이 더 이상 저를 쫓아올 수 없다는 사실이 저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침내 지원센터에 도착한 순간 처음으로 숨을 고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현재 포이펫과 프놈펜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인을 발견하면 모두 체포합니다. 그들은 포이펫의 거리를 걷는 태국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을 운영하는 중국인을 집중 단속하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지 않은 태국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저는 한국 당국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단순히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만으로 실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도움으로 안전을 되찾은 한 사람으로서 그 힘과 감사함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톤이라는 태국 청년은 한국의 압박 덕분에 자신이 돌아올 수 있었다며 한국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의 말처럼 캄보디아 범죄 사건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동남아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교적 한국인 피해가 적어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는 자국민 피해가 심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죠.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범죄단체를 뿌리 뽑으려고 했지만 그 시도조차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한국이 개입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평소 연애,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세계의 관심을 받던 나라인 만큼 캄보디아 납치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는 마냥 범죄단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고 범죄단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가디언에서는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뻔한 파키스탄 출신 피해자 샤잡 씨를 취재해 보도했는데요. 그는 자신이 다른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IT 업계에 취직하겠다는 꿈을 안고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긴 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센터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모든 계획은 순식간에 깨졌죠.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두 손은 기둥에 묶이고 구타를 당했으며 전기 충격기로 감전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저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제 몸값은 $10,000였습니다. 그들은 제 눈앞에서 돈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단지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PVC 파이프, 밧줄, 때로는 충전 케이블로 구타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약 10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건물은 2층 높이 정도였습니다. 고문을 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통역사를 통해 명령을 전달했죠. 제가 속한 시설에서는 제가 팀 리더가 되어 12명을 관리했으며 매일 온라인 고객으로부터 $10,000,000를 사기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어두운 방에 일주일 정도 가두고 구타를 가한 뒤 1000회 이상의 쪼그려 앉기 동작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저에게 팀원들을 고문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거부하자 제 두 손을 기둥에 묶고는 저를 때렸습니다.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머나먼 곳에서 저는 탈출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대사관에 이메일을 30통 이상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브라질 출신 루카스도 몰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적발되어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강을 건너 태국 땅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안도감과 안전함을 느낍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경계가 모호한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런 국제적인 범죄가 가능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렸으니 이제는 모든 국가가 함께 대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